야, 이 여자가 정말. 도준이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이게 뭐야? 창피하게. 여보, 놓아요.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그릇 깨뜨리고 바닥 다 적시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에휴, 서영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연이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명의의 강남 건물도 제 아버지가 사주신 것이라는 거요. 무엇보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굴욕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입니다. 올해로 55, 결혼한 지는 28년이 되었네요.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절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깨어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서울 외곽 이 아파트 단지는 이른 시간이라 조용하죠. 간혹 일찍 나서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이에요. 도준이. 어젯밤에 늦게 들어와서는 내일 아침 일찍 차례 지내야 하니까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몇 시간째 그 자리에 있네요. 부엌 불을 켜니 냉장고 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장을 보면서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해요. 배추김치, 나물 반찬거리들, 전 부칠 재료들까지. 이 모든 걸 오늘 하루 안에 20가지 음식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젠 달라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토란대를 다듬으면서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정말순 씨, 78살이신데도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지시하시거든요. 서영아, 나물 무칠 때 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마. 옛날 사람들은 기름기 별로 안 좋아해. 서영아, 전 부칠 때 기름 온도 잘 맞춰.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28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에요. 처음엔 배우려는 마음으로 고개 끄덕이며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귀로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채 썰기 시작합니다. 한 뼘 정도 길이로 가늘게 썰어야 해요. 무생채 만들 거거든요. 칼질 소리가 부엌에 경쾌하게 울립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손은 알아서 움직이고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결혼하기 전엔 회사에 다녔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며 일했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도준이가 집안일 하느라 고생할 텐데 직장까지 다니면 몸이 버티겠어라고 해서요. 그때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거든요. 28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이 세월 동안 진짜 내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 싶습니다. 무썰기를 마치고 양파를 들어 올립니다. 파김치용이에요.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눈이 살짝 따가워집니다.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6시가 되니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요. 서영아, 벌써 시작했네.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 고생이야. 그런데 콩나물은 삶았어? 아직이에요. 지금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빨리 해. 콩나물은 오래 삶으면 안 되거든. 시어머니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십니다. 아마 도준이 깨우러 가시는 것 같아요. 도준아, 일어나. 차례 지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잘 거야? 어머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가 뭐야? 서영이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죠. 콩나물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불에 올립니다. 소금 한 꼬집 넣고 뚜껑을 덮어요. 콩나물은 정말 오래 삶으면 안 되거든요. 아삭한 식감이 사라져버리죠. 그 사이 도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요. 야, 몇 시야? 6시 조금 넘었어. 아, 피곤하다. 어제 회식이 너무 길었어. 알았어. 씻고 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 알았어. 그런데 지연이는 언제 와? 지연이는 시누이예요. 박지연. 50살인데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차례를 함께 지내죠. 10시쯤 온다고 했어. 그럼 그때까지 다 준비해야겠네. 당연하지. 언제는 안 그랬어. 도준이는 하품을 하면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등 뒤로 고생한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이것도 매년 듣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오늘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일이라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콩나물이 거의 익어갑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적당히 익었네요. 불을 끄고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 다음은 양념이죠. 다진 마늘, 파,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게 무서워요. 내가 기계가 된 것 같거든요. 시계를 보니 7시가 되었네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밥 짓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느새 깊이 자리 잡았나 봅니다. 부엌 창문으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분명 평범한 명절 아침인데 말이에요. 차례상이 차려진 거실은 정갈해 보였습니다. 20가지 음식이 제자리를 찾아 놓여 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시누이 지연이도 도착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앞치마를 두르거나 도와주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바빴어요. 물 떨어지는 그릇 채워주고, 향 피워주고, 수저 정리하고, 정작 저라는 건 맨 마지막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내고 나서야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식사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자 모두들 식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식탁에는 4개의 그릇만 놓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도준이, 지연이, 그리고 빈자리 하나.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분명 5명이 먹어야 하는데 그릇이 4개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 그릇은 어디 있어요? 아, 서영아. 너는 설거지하면서 먹어라. 우리는 먼저 먹을게.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차례 음식은 다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야? 누가 설거지 할 거야? 그릇이 얼마나 많은데. 너나 빨리 치워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준이는 이미 수저를 들고 밥을 떠먹기 시작했고, 지연이는 언니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라고 하면서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전 부칠 때 쓴 팬, 나물 무칠 때 쓴 볼, 국 끓일 때 쓴 냄비까지. 제가 새벽부터 사용한 모든 도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습니다. 겨울이라 더욱 시렸죠. 그릇을 하나씩 닦아가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서영이 언니가 만든 잡채 정말 맛있네요. 그래, 지연아. 내 언니는 요리 하나는 잘해. 도준이도 복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 도준이는 참 좋은 아내 만났어. 좋은 아내.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좋은 아내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밥 한 끼 같이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건가요? 그릇을 닦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앞치마가 젖어 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이 익숙해져 버렸네요. 서영아, 김치 더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김치통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식탁에 놓아드렸어요. 고마워. 그런데 물도 좀 따라줘. 네, 어머니. 물을 따라드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 물에 손을 담그는데 물이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손이 더 차가워진 걸까요? 이상했어요. 28년 동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 말이에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준이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봐요. 지연이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거든요. 오빠, 그래서 그 후배가 뭐라고 했어? 야, 지연아. 너도 회사 다니면 알 거야. 요즘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친구들 근황까지.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릇만 닦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아니면 투명 인간이 된 건 아닐까? 분명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정작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절반 정도 했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새벽부터 요리만 하느라 정작 저는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과 김치가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서 김치와 함께 후루룩 먹었어요. 서서 먹으니 더 쓸쓸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나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 그거는 서영이가 만든 거야. 물어봐라. 언니,
지연이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어요. 네. 이 나물 양념 뭐 넣었어? 맛있네. 참기름이랑 깨소금이요. 아, 그래. 고마워. 그게 끝이었어요. 다시 그들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건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무했다는 거예요. 뭔가 텅 빈 느낌이었달까요? 마치 제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싱크대를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실을 봤더니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배부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잘 먹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설거지 다 했어? 네, 어머니. 그럼 상도 치워라. 우리는 차 마실 테니까. 또다시 지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을 하나씩 부엌으로 옮기면서 보니 제가 만든 음식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맛있게 먹어준 건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씁쓸할까요? 분명 좋은 일인데 말이에요. 마지막 그릇을 치우면서 문득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제 얼굴이 무표정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표정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서영아, 차 끓여줘. 네, 알겠어요. 주전자에 물을 넣고 불에 올렸어요. 티백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럴까요? 저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치우고 가져다 주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져 버린 거죠.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뻔한 일상의 반복이겠죠.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무거운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이게 뭘까요? 서운함일까요? 아니면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피로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이 감정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부엌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아까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두들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뭔가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준이가 지연이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요. 여보, 제가 말하자 도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짜증스런 표정이었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지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도준이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뭔데 그렇게 급해?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 참아요. 이혼할게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야, 정신 나갔어? 도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신 멀쩡해요.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릇 하나 깨뜨린 걸로 이혼까지? 그릇 문제가 아니에요. 28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게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언제 너를 가족으로 안 여겼어? 아까 밥 먹을 때 제자리는 없었어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그냥 설거지하면서 먹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
편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8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20가지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정작 저는 가족이랑 같이 밥도 못 먹고요. 도준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다고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작년 추석 때도 말했고 설날 때도 말했어요. 저도 가족이니까 같이 앉아서 먹자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에이, 서영아. 그게 뭐 그리 대수야. 먹는 건 똑같잖아.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그런 이유로? 도준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나가면 갈 데도 없잖아. 돈도 없으면서 어디 가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돈이 없다고요? 그래, 없잖아. 내가 뭘 해봤어? 28년 동안 집에서만 있었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집에 갖다 줬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친정에서 받은 돈 다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1억 8천만 원? 도준이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결혼할 때 혼수 3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지원 5천만 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2천만 원, 도준이 회사 어려울 때 3천만 원, 어머니 무릎 수술비 1,500만 원. 숫자를 하나씩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도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외에도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친정에서 보내준 돈들까지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건 도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친정에서 주는 거잖아. 내 돈이 아니라 제 친정 돈이면 제 돈 아닌가요? 저 때문에 나간 돈인데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언니한테 해준 게 많잖아. 뭘 해주셨어요? 집도 있게 해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제가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집 전세금 절반이 제 친정 돈이고 그 밥도 제가 해서 먹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서라도 들이미는 거야? 계산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뭐야? 우리가 너한테 돈 빌렸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쓰셨잖아요. 도준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그럼 그 돈 다 돌려달라는 거야?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디가? 도준이가 소리쳤어요. 나가요. 나가서 어디 가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고 생각할게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도준이가 뛰어와서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야, 제정신이야? 놓아요. 놓긴 뭘 놓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저는 도준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신발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돌아와. 어디 가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어요. 겨울바람이 들어와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신발을 신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가 정말 미쳤나 봐. 도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놔둬라. 금세 돌아올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를 나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 막막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추웠어요. 코트도 안 입고 나왔더니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춥긴 했지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28년 만에 제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갈 곳이 없을까요? 정말 돈이 없을까요? 아니었어요. 친정이 있고 통장에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할 수는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뭔가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걷는데 발이 시렸어요. 신발을 급하게 신어서 양말도 제대로 안 신어졌더라고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상가 건물들 사이를 지나고 큰 길을 따라 걷다 보니 24시간 식당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그제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손님은 몇 명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인사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봤습니다. 글자가 잘 안 들어왔어요.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주문하시겠어요? 김치찌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으니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안 챙겼거든요. 계산대로 가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렀어요. 저기 실례지만, 네,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지갑을요? 네, 급하게 나와서요. 설거지라도 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르바이트생이 머뭇거렸어요. 그때 주방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지갑을 안 가져오셨대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아휴,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장님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 실수였어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내일이 언제예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주소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우리 집 주소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곳이 제 집이 맞나 싶었거든요. 저기 연락처라도. 휴대폰도 없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대요.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이.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정말 설거지라도 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무슨...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결국 사장님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식당 구석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 2분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죠? 사장님이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경찰관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실수예요? 네, 집에서 급하게 나와서요. 집이 어디시죠?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나 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더니 돌아오셨어요. 집에 연락해 봤는데 남편분이 나와주신대요. 30분 후에 도준이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도준이가 사장님께 인사하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초라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지? 앞으로는 모르겠어. 도준이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뭘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시작이네. 도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어요. 새벽에 차례 준비하던 일부터 지금까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갑도 없이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28년 동안 집에만 있어서 세상과 동떨어져 버린 걸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지연이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걱정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워 보였어요. 에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지연이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나왔을 때와 똑같은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아침에 준비했던 음식들이 거의 다 치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화장기도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작아진 적도, 이렇게 무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의존적으로 살고 있었는지를요.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도준이도 시어머니도 그날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거든요. 서영아, 장 좀 봐라. 그날도 시어머니가 장 보라고 하셨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가씨. 돌아보니 잘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여든은 넘어 보이셨지만 자세가 꼿꼿하셨습니다. 네. 혹시 며칠 전에 24시간 식당에 가신 분 아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식당에 계셨던 분일까요? 아, 네. 맞아요. 그때 참 안 됐더라고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그 식당 단골인데 사장이 좀 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기보다는 힘드셨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이후로 누구도 저를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마침 근처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할머니를 자세히 봤어요.
옷차림이 고급스러웠고 가방도 명품 같았습니다. 그날 당신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예전에 나랑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도 술만 먹으면 손을 올렸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도 참고 살았어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뭘. 지옥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언제쯤이셨어요? 55살 때요. 당신 나이 정도죠.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때부터 부동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중개사무소에서 일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투자도 하고요. 대단하세요. 대단하기야 뭘.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돼요. 왜 그때 참고만 살았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어쩔 수 없긴 뭘. 용기가 없었던 거죠.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르더라고요. 저요? 그날 식당에서 당신을 보니까 이미 도망쳤더라고요. 도망쳤다고요?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는 못 도망쳤지만 당신은 이미 도망쳤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도 한번 나온 건 의미가 있어요. 다음엔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주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보니 부동산 회사 대표였어요. 회사 이름도 제법 큰 곳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기야 뭘. 같은 처지였던 사람끼리 도와야죠.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하시더니 다시 앉으셨어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혹시 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조금은. 그래요. 그럼 걱정 마세요. 돈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요. 부동산 일이요. 집을 사고 파는 일에는 여자들이 더 섬세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진짜로 결심해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28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던 제가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할머니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한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미 도망쳤다는 그 말이요. 맞아요. 저는 이미 한 번 집을 나왔었어요. 비록 다시 돌아왔지만 그 용기를 낸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 명함을 다시 봤어요.
뭔가 희망 같은 게 가슴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거였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작은 불씨.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을 드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이 섰거든요. 할머니, 저예요. 김서영이요. 아, 서영이. 연락 기다렸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어요.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이죠. 언제 만날까요? 이틀 후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강남에 있는 할머니 사무실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우선 변호사부터 만나봐야겠네요. 할머니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박서영 변호사예요. 우연히 성이 같네요. 박서영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지난 28년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명절마다 반복된 일들, 친정에서 나간 돈들,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일까지. 증거가 있나요? 어떤 증거요? 친정에서 나간 돈에 대한 증빙 서류요. 아버지가 정리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뜻밖이라는 표정이셨지만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가 서재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여기다 있다. 도준이네 보내준 돈들 영수증이며 계좌이체 내역이며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1억 8천만 원이라고 제가 계산한 게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아, 아버지가 무언가 더 꺼내주셨어요. 이것도 가져가라. 또 다른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도준이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건물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강남 건물이요? 너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거야. 시어머니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는 몰랐구나. 당시에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변호사에게 서류를 가져가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건물이 지금 시가로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억 원이요? 네, 강남 한복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금 출처가 친정 아버지시라고요? 네,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원래 부인 소유여야 할 재산을 시어머니 명의로 편법 증여한 거거든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도준이는 처음에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강남 건물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어머니 거야. 법정에서 도준이가 소리쳤어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판사가 말씀하시자 도준이 쪽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서영 씨의 친정 아버지가 제공한 돈으로 구매한 건물이에요. 우리 쪽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기억 안 납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계좌이체 내역은 뭐죠? 판사가 서류를 보여주시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도준이의 외도 증거도 나왔어요. 할머니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아낸 거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촬영된 건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간입니다. 탐정이 증언했어요. 도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피고 측에서 반박하실 내용 있나요? 판사가 물으시자 도준이 쪽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언도 있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본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와주셨거든요.
남편이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인이 지갑을 두고 와서 계산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와서 매우 화를 내더라고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나고 판결이 났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5억 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강남 소재 건물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도준이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서영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야? 그때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도준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할머니와 변호사가 제 곁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할머니. 무서워요? 조금은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날 저녁 새로 얻은 자유를 만끽하며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제가 원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주문도 제가 하고 계산도 제가 하고 집에 갈 시간도 제가 정했어요.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핸드폰으로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인생 시작하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이제 진짜 김서영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 문자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김서영.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도준의 아내가 아닌 김서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3년이 흘렸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문패에는 여성회복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서영 대표님, 상담 예약하신 분이 오셨어요. 직원이 알려줍니다.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상담실로 들어온 분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3년 전에 제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대표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슷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의존. 모두 제가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그릇 하나 떨어뜨린 일로 머리채를 잡혔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죠. 상담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상담한 건 마쳤어요. 그래, 서영아. 고생 많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이 센터도 할머니의 후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 어떠겠어. 85인데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어요. 원룸이지만 제가 선택한 공간입니다. 가구도 제가 고르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민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차 한 박스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저희들이 철이 없어서 엄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편을 들면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딸 지은이었어요. 응, 지은아. 택배 받으셨어요? 방금 받았어. 고마워.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저희가 밥 해드릴게요. 민준이 오빠랑 같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좋아. 올 수 있어? 네, 엄마.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 조금이라도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다시 제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생겼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책상에 놓인 할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제게 보여준 건 용기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또 왔어요. 오늘 상담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받고 많은 힘이 됐어요. 저도 용기 내보려고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이제야 내 인생으로 돌아온 거였구나. 55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내일도 누군가 저를 찾아올 거예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창밖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밤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